NGO와 국제개발협력 5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바로 우리 각 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유념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려면 비영리 단체는 어쨌든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이 보장되고요.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이제 증진시켜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사회가 발전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 그런 단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설립을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을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만을 위한 거라든가 내 친구들을 위한 그런 단체들은 설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부분은 정관상에 그 이익을 다시 목적 사업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정당이나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또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비영리 민간단체는 어떤 선거 처리됐을 때 특정한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또 주된 목적으로 설립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가 종교적인 어떤 그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종교적인 베이스에서 설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기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되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아야 되고 또 특정 교리를 전파하는 목적으로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제 회원의 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와 유사한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가 가지려고 하는 목적 사업과 유사한 활동들을 1년 이상 그 한 실적을 가지고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드는데 그 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의 요건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려면 등록하는 절차가 있고 말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이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 장관이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 광역 그 지자체에서 서울시, 부산 울산 이런 광역시 그 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하는 도지 이런 격으로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 구로구의 구청에 신청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서울에서 만들겠다 그러면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등록을 수리하는 그 주체자는 주무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등록이 된 경우에는 관보나 공보에 게재를 하고요. 행정안전부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설립을 승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을 때 그 지원을 해주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먼저 자율성을 확보합니다. 확보해줍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거나 어떤 관리 감독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그 공공의 이익, 그 정관상에 표시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비영리 단체,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뭐 4,000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런 민간단체의 그 행정안전부에서 일정한 그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을 사업비를 지원하는 일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보조금의 지원인데 아까 얘기한 그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원도 보조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가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소요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지원하거나 뭐 기업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관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요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 지원이나 또는 기타 협력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비영리 단체 그 운영할 때 아까 이제 앞에서 그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공익사업의 유형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공익사업의 유형을 이제 살펴보는 관점은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되는 일, 국가가 전체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시도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을 중복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는 공익사업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고요. 또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해서 그 보완, 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을 하지만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함으로써 보완하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상승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돼야 할 사업인 경우에 이제 공익사업의 유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전국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거나 시도 단위에서 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비영리 단체의 공익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지원 사업을 이제 선정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제 공개 경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이나 지원 규모, 금액 이런 것들을 정하는데요. 그 공개된 어떤 공모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고 그런 그 공정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경쟁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그 보통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과 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무관청은 광역시의 시장 또 도지사 아까 이제 뭐 그 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은 국회의장하고 의회의장입니다. 이분들이 추천한 2인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 아래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공익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요. 5번째로는 그 사업 선정을 하고 또 금액을 규모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기준은 독창성을 일단 보고요. 경제성을 봅니다. 이게 이제 경제성이라는 거는 효율성에 가까운 거, 효과성과 효율성에 가까운 것이겠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한 이제 파급 효과를 보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및 주민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한 예산이 타당한지,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자체 부담 비율이 적정한지, 그리고 전년도의 사업평가는 어땠는지, 또 그 비영리 민간단체가 전문성은 인정이 되는지, 책임성은 있는지, 또 미래지향적인 어떤 개발성은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공익활동은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등의 어떤 실적 등을 토대로 해서 그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의 규모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은 공고를 통해서 공개 경쟁 방식을 채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 지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 또는 운영을 할 때 사업 계획서나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들어갈 내용들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소요 경비, 그리고 기타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를 해가지고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그 3월 말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의 내용에 들어가는 항목은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 목적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방법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 추진 일정 등 세부 추진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그 집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업 보고서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회계년도 1월 말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사업 추진 실적이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평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 보고서가 같이 사업 보고서 안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이제 그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운영했는데 그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그에 대한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환수는 사업 계획서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거나 사업 계획서 상에,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사업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이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벌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사업계획서상에 기재된 그 내용과 달리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평가는 매년 당해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의 지원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비영리 조직 중에서 이제 단체에 대한 거, 비영리 단체에 대해, 민간 단체에 대한 걸 내용을 살펴봤고요. 비영리 조직 중에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법의 근거를 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비영리 법인은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법 제31조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법인을 마음대로 설립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법률이 규정한 그 범위 내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민법 제32조에 나와 있는데요.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우리가 지금 법인 얘기하고 있죠. 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주무관청이 이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 법인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없고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영리 법인 중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죠. 그래서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전 수업에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관리 업무 및 소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법인 관리 업무에는 첫 번째 법인 설립 허가 및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무관청이 하는 역할입니다. 법인 관리를 위해서 주무관청이 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을 하거나 허가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업무를 하고요. 또 정관 변경을 허가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해산 신고를 접수받고요. 그리고 자녀 재산 처분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네 가지 이외에 각종 보고 및 신고를 받는 일들을 그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 비영리 법인의 주무관청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소관을 보면 먼저 시도에서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범위가 2개 이하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 설립허가 혹은 취소, 해산신고의 수기, 기타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법인의 활동 범위가 2개 이하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립 허가를 하고 취소를 하고 해산을 하고 하는 그 지도감독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한다는 것이고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의 활동 범위가 3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하지 않은 2개 시도. 아까는 인접한 거는 시도에서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인접하지 않은 시도인 경우에 설립 허가, 취소, 해산 신고, 또
기타 지도 감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의 처리 절차를 그림에서 보듯이 먼저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서류들을 갖춰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주무관청에서 요건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주무부서에서 결재를 통해서 허가를 통지하고요. 그 이후에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을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법인을 허가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는 건데요. 먼저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인허가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법인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법인 발기인 명단, 이 법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의 명단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관을 수립해서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에는 첫 번째 목적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이 돼야 되고 비영리 법인의 명칭이 포함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자산에 대한 규정, 또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또 회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 자격을 얻고 잃는 거죠. 또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어떠한 경우에 우리 법인은 해산을 할 거다. 또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존립을 할 거다라는 시기 등을 명시해서 정관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 목록을 제출을 하는데요. 재산 목록에는 이제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재산 같은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 가액 등을 이제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기본 재산이 이제 건물이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어떤 항목이 있고요. 기본 재산이 뭐 주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금전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재산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서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영 재산, 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산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재산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수량이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1년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다라는 계획서 하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주요 추진 사업 내용, 그리고 주요 추진 사업별 일정, 또 소요 예산, 그리고 수지 예산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그러니까 법인에 따라서 이제 임원이나 감사의 이제 숫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런 임원이나 감사의 취임 예정자의 명단과 그 분들의 각각의 취임 승낙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창립 총회 회의록을 같이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기인 총회라든가 창립 총회 형식으로 우리가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법인을 설립하고자 뜻을 모은 사람들의 어떤 총회, 그 회의록을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관청에서 그런 그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토를 할 때 그 사항 중에 첫 번째로는 이 법인이 과연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설립 목적과 주된 활동 사업의 독자성. 이 법인이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되나? 다른 법인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없는가?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 사업의 독자성, 또 이 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비영리성인지, 공익성을 갖고 있는지, 또 합법성, 법에는 어긋나는 게 없는지, 또 과거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서 이제 그 법인 설립의 필요성하고 이제 타당성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립이 불허됩니다. 동일 명칭의 법인은 설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목적과 주된 활동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경우는 또 지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거나 또 활동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그 관리감독 주무관청에서 지도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 내용이 체계적으로 부합하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의 그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서 이를 그 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인 허가의 검토사항 세 번째는 목적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봅니다. 이 목적 사업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비현실적인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재정적인 기초의 확보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기초, 기본 자산이나 운영 자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들어간 내용들을 검토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비영리 법인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주무관청에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 이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 허가는 처리 기간이 14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검토 사항들이나 그 절차들을 주무관청에서 그 설립 허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가 되든 불허가가 되든. 그런데 이제 그 통지를 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신청한 법인의 그 신청인이 이 신청 허가 처리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법인 허가를 받았어요. 이제 법인 설립 허가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 법인에서 이제 해야 되는 조치 사항을 살펴보면
일단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제 등기 사항을 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사항 보고에는 설립 등기가 있고요. 또 변경 등기가 있고요. 또 분사무소, 지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를 이전했을 때는 또 이전 등기가 있습니다. 또 그 법인을 해산했을 때는 해산 등기가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그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등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도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한 후에 설립 등기를 하는 거죠. 설립 등기를 한 후에 그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산 이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어떤 뭐 계좌나 어떤 부동산에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요. 세 번째는 재산 목록하고 회원 명부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다.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이제 출연 재산을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유번호증의 번호나 사업자 등록증의 번호를 통해서 본격적인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제 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는 이제 이사를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사의 직무 권한도 우리가 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한 관리자인데 직접적인 어떤 그 상근해서 그 일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가 있고요. 또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인의 업무 집행권을 대행을 받은 것입니다. 집행권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임원의 선임 보고를 하고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임원의 개시일 이런 것들을 이제 명기해서 정관에 우리가 이사회 운영에 대한 항목들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선임 과정이나 그 역할에 대한 부분도 정관상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사회는 하는 일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정관을 개정한다거나 또 법인을 해산한다거나 또 임원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데 관한 사항들, 그리고 정관의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들, 또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조직에서 이사회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내적 기능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음으로써 그 조직 내부에 어떤 그 기능을 하느냐 하면 행정가를 임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조직의 장을 임명한다는 거죠. 대표를. 그 다음에 조직 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직의 행동 전략을 수립하는 방향을 수립해 주거나 조직의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사회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외적 기능도 있는데요. 외적 기능을 보면 그 조직을 외부에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의 합법성을 외부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비영리 법인이 설립이 되는 요건 중에 이사회가 있어야 되고 이사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 이사가 존재함으로써 외부적으로는 합법적인 어떤 그 법인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다른 네트워크와의 그 연결망을 증진하고요. 또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이사들이 조직을 보호하는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유입을 하는데 비영리 법인의 어떤 그 자원 개발이나 펀드레이징이라든가 기부를 유도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사가 이제 외부 그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조직에도 이제 이사회가 있죠. 그런데 내적 기능을 보면 조직의 재무, 클라이언트, 직원, 그리고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련한 이제 정책 수립이나 결정을 하는데 참여를 하고요. 또 외적 그 기능으로는 민간 자원을 확보하거나 자원을 어떤 기관으로 유입하는데 그 이사회의 그 많은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조직이나 법인의 그런 그 활동의 활성화 정도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솔치라는 사람은 비영리 조직 이사회의 역할을 최고 행정가를 선출해서 지지하고 평가하고 또 조직 최고의 목적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조직의 전략적 계획 개발과 조직을 외부 환경에 대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기관의 재정 능력 강화를 위해서 활동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얘기한 내적 기능, 외적 기능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영리 법인에서 총회가 있습니다. 근데 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입니다. 최고의 필수 의사결정기관,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총회를 통해서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또 폐지될 수도 없는 게 총회의 위상입니다. 총회는 이제 보통 정기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기총회를 하고 있고요. 또 임시총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 절차는 일주일 전에 이번 총회의 목적이 뭔지를 통지하고요. 그다음에 정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이 이제 분사무소,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거나 독립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그 원거리에 있는 경우 어떤 그 원만한 그 행정이나 원만한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 지회나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요. 지회나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아까 등기에서도 나왔지만 절차를 통해서 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초 설립에 제출했었던 정관의 내용이 변화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이제 그 여건이 바뀌면서 정관을 변경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데요. 정관 변경 대상 및 효력은 정관의 전문이 이제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전문을 바꿀 수 있다는 건데 단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관에서 주소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가 있고요. 또 왜 바꾸는지 변경 사유서, 또 정관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개정안, 그 다음에 총회, 아까 사단법인은 총회라 그랬죠. 재단법인은 이사회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총회나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에 대해서 논의한 회의록, 그다음에 정관 변경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를 해서 정관 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무관청에서 정관 변경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때 먼저 이제 법에 적법성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타당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과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 정관을 변경하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변화나 다른 내용들을 검토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정관 변경에 따른 재원 확보 여부, 정관 변경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정관 변경을 위해서라도 재원이 필요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분사무소 얘기했죠. 근데 분사무소를 만드는데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어떤 위치나 그 지역이나 그런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재원은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재원 확보 여부를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구비서류에 누락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변경은 허가 후에 조치를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본재산을 이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의 어떤 환경이 바뀌었거나 정관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그 기본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는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 변경 대상은요, 매매를 하는 경우, 또 교환을 하는 경우, 또 매수를 하거나 기부 체납을 통해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에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매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각각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 번을 하는 게 이제 절차가 복잡한 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한 번에 정관 변경으로 이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본 재산이 이제 화폐,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것인 경우에 등기 또는 등가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려고 할 때, 주식인 경우에 돈으로, 그러니까 화폐로 교환하거나 화폐인 경우에 뭐 금으로 뭐 기본 재산을 바꾸려고 한다 했을 때는 그 용도나 취득 재산의 법인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그 허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매수를 하거나 기부 체납을 해서 기타 방법으로 이제 기본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정관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 구비 서류는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그리고 변경 사유서, 개정한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가지고 기본 재산을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재산 처분을 신청을 받았을 때 주무관청이 검토하는 사항으로는 처분이 불가피한지, 또 이걸 처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예를 들면 화폐, 금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본 재산을 뭐 금으로 바꾸겠다 했을 때 이게 타당한 건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등을 이제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주식으로 기본 자산이 돼 있어도 지금 그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본 자산의 어떤 위협을 받는 게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지, 또 처분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제3자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의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죠. 허가 내용은 기본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정지조건부 허가 또는 대체재산을 먼저 취득하고 그 부관으로 하는 허가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 법인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하는데 매해 사업연도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이제 보고 사업계획이나 사업 실적을 보고를 하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법인 서류, 법인 설립할 때 재산 목록, 회원 명부, 비치 및 변경 사항, 뭐 정관 임원, 직원 명부 이력서, 회의록, 또 보조금 관리대장, 또 그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등 이게 증빙 서류들을 그 종합해서 그 업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무관청에서는 이런 법인 사무의 그 감사와 감독을,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법인을 만들었는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해주는 해산 사유는 존립 기간의 만료. 아까 그 정관상에 법인의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고 했죠. 거기에 명시된 존립 기간의 만료가 됐다든가 또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게 판단이 됐을 때 해산을 할 수 있고요. 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들을 파악해서 해산을 할 수 있고요. 또 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산할 수 있죠. 그리고 회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총회가 해산을 결의했어요. 사단법인회 같은 경우.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인해서 구성된 그 법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회원이 없다는 거는 그 법인 자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해산 사유에 들어간다. 그리고 설립 허가가 어떤 법적인 요건이나 뭐 기타 공공적인 요건에 의해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 해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산 신고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어, 법인의 해산을 허가를 취소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취소 요건은 먼저 이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또 설립 허가에 대한 조건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 했을 때는 취소를 하는데요. 청문을 합니다.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이 아마 서울시의 뭐 신천지 그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뭐 이런 그 뉴스를 보도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거기서도 취소 요건에 해당이 돼서 청문을 실시했어요. 청문을 거쳐서 이제 취소 처분을 하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법인이 해산하거나 취소됐을 때 자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한테 귀속이 됩니다. 뭐 정관에서 유사한 목적 사업을 하는 법인에 귀속을 시키겠다 아니면 국고에 귀속을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정관에 지정한 자한테 자녀 재산을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서류는 자녀 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 처분 사유서, 그리고 그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처분 계획서, 그리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에서 그 자녀 재산을 처분하게 하다고 하는 결의서, 결의록, 회의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허가 신청, 자녀 재산 처분을 허가받는 신청 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또 법인이 이제 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고요. 본인이 이제 청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런 건 관공서가 이제 주도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법인을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그 청산 절차를 밟는데, 청산 절차는, 해산의 등기와 신고, 그 다음에 그 현존 사무의 종결, 모든 그 업무를 종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채권이 있다 그러면 채권의 추심, 그 다음에 채무의 변제, 자녀 재산의 인도, 파산 신청, 청산 종결에 등기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통해서 청산을 할 수 있고요. 청산 종결의 신고는 청산이 종결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등기를 하고 청산 종결 보고서에 등기부 등본 그 청부 신고를 하는 절차를 통해서 청산 종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비영리 조직의 설립부터 청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팀 프로젝트로 하는 NGO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